우리는 금 수요를 증가시킬 추세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 제목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금 상승의 시작점에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그 전설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펄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요거를 이제 대신 제가 의역 및 첨삭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존 펄슨에 대한 영상을 제가 이전에 한번 만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 영상, 금값 50배까지 오를 수 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하셨어가지고 그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의 순자산만 30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4조. 야,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전설이 되었던 헤지펀드 매니저고요. 그 마이클 버리라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해서 큰돈 번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제 동시대에 이렇게 큰 빛나는 전설이 되었던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생각을 대놓고 이제 드러내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로부터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추세는 이미 탈달러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달러는 준비금과 무역 측면에서 매우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매우 긍정적이었던 무역 및 투자 수지가 이제는 막대한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과거만큼 달러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이게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인데요. 애초에 기축통화 국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세계의 경찰이 된다는 것과 유동성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자 재정이라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기축통화국의 특혜? 뭐 약간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 기축통화국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적자가 되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쓸 때는 좋죠.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어느 임계점에서 더 이상은 그 뭐라 해야 될까? 파워를 깎아먹으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임계점이 되면은 더 이상 그 기축통화에 대한 가치가 유지되기 힘들어서 그때쯤에 이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패권이 계속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사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다른 통화들 대비 약세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연준이 정부 부채를 사들이는 것을 통한 재정 지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이제 그 경제 성장률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그 GDP라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빚을 져서 그걸로 이제 뭐 물건도 사고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뭐 공공사업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의 원동력은 정부의 부채로부터 나오는데 이 정부의 부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주는 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미국의 경제성장이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 화폐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거기다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양적 완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정말 화폐에 대한 무지막지한 발행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어느 트리거가 딱 터져주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화폐량이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9%라면 당신은 9%의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리라는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달러를 보유한 의미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은 대체 예비 통화를 찾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 경제에는
그 특별한 룰이 있어요.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 한다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실질금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실질금리는 뭐냐?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3% 주고 물가가 2% 오른다면 이게 3%고 이게 2%라면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1%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할 의미가 생기죠. 예적금을 해놓고 하면 어쨌든 화폐를 갖고 있으면 내 구매력이 지켜지니까 돈의 가장 큰 지금 그 중요한 가치가 교환, 그리고 두 번째가 가치 저장인데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만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 가치 저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 교환을 매개한다는 가치는 있어도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라면 이 모든 수요, 가치 저장에 대한 모든 수요는 다른 돈을 찾아 떠나요. 그게 이제 유일한 대안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사실 이게 돈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인데 화폐가 이 가치 저장 수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순간 모두 다 돈으로 가게 된다. 그게 5,000년의 역사 동안 이제 금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금리가 이제 막 5%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은 6%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달러를 보유할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라 전 세계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은 금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서 요거를 보면 이게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을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네,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이 작년 2022년에 지금 금 매입량 보이시나요? 와, 이게 1950년 이래로 그냥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샀던 적이 유례가 없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작년에 사들였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정확히 2008년부터 진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을 늘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때 2008년 막 양적 완화하고 돈 막 풀고 그래서 막 실질금리 막 바닥 뚫고 가고 이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은 금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금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제 존 펄스는 이 영향이 가장 크다 라고 보는 것이죠. 금은 수천 년 동안 세계의 기축통화였으며 달러 또는 기타 다른 지폐들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달러를 금으로 대체하려는 중앙은행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그 추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금은 오르고 달러는 하락할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에 부분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오는 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막대한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그 GDP가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다른 통화들에 비해 약세가 될 거라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인데 플러스 알파로 너무나도 많이 푼 그런 화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금리 이런 걸로 인해서 금은 오르고 달러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통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 고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러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뭐 달러에 있던 수요가 그러면은 뭐 원화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위안 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엔화 같은 거 뭐 엔화 뭐 아무튼 다른 통화 뭐 유로나 이런 걸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유럽 중앙은행도 상당한 양의 돈을 인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솔직히 돈 안 푼 국가가 있었나요? 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유럽이 더 했어요.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달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화폐들의 문제다. 왜냐면 화폐들의 왕이 달러인데 이 달러마저도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니까 죽기 직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화폐라는 것들의 전체의 문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돈을 법정 통화로 보관하면 지정학적 사건으로 인해 준비금이 압류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발표한 이후 미국과 서방은 스위프트 제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네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이거 동결이야, 이거 압수야,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달러로 원래 보통 이제 은행들끼리 거래를 했는데, 이게 거의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걸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무기로 쓰니까,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뭐 달러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 달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발행자가 있고 그 발행자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서 그 자산을 외환보유고 뭔가 그 안전자산으로 국가가 보관을 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러시아도 알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은 그 전부터 알았고 이미 스위프트 제재 맞아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국가들 뭐 중국이나 특히 이런 중국 같은 국가들 뭐 이제 너무 이제 딱 와닿는 거죠.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 중국은 아마도 달러 보유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만과 같은 지정학적 논쟁을 벌이게 되면 러시아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가 동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가도, 기관도, 기업도, 개인도 언제든지 감시당하고 통제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압류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실물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 수요를 증가시킬 추세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과 인플레이션이 가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달러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달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로부터 탈피해서 금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 갑자기 상반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달러도 보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달러를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달러를 보유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분명 여기서 그들은 중앙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 중앙은행들은 너무 많은 돈을 인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러나 2022년 4분기부터 그들은 긴축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솔직히 우리 살면서 처음 들어보잖아요. 처음 경험해보고. 하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비해 금리는 낮은 수준이며 더 높은 금리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고용시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금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지만 경제지표들 중에서는 이미 지금 경제가 진짜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선행지표 같은 거 보면 지금 막 10몇 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봐도 이미 침체에 들어섰고 뭐 장단기 금리차 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1980년 이후로 유례가 없을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멈춰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금은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은 긴축을 멈추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파산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에는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그냥 이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보면 이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해서 진짜 전설이 됐던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리고 순자산이 4조예요. 예측하고 베팅하고 전설이 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 지금 만약에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여기서 뭐 마무리 짓는다면 뭐 그 정도로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긴축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짜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라도 이 시점에서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일정 부분은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기가 발생하면 캐시런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부채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산이 매각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뭐 얘가 만약에 돈을 못 갚아, 돈을 갚을 그 능력이 없어 하면은 채무자가 가진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다 처분시켜 버리잖아요. 처분시키고 뭘 가져가냐? 무조건 현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현금이 정말 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산은 뭐라고 할 것 없이 다 떨어집니다. 뭐 주식, 채권, 뭐 금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현금만 찾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금 중에서도 가장 현금의 왕인 달러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게 이제 과거 역사에도 계속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긴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내리면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이뤄질 수 있다. 저도 사실은 이 관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양베리가 금을 사고 있는 이유, 저는 사실 은을 더 좋아합니다. 은 폴인러브예요. 그 정도로 은을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금을 사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 대략 1년, 앞으로 이제 1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 기간 동안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높아졌어요, 지금. 뭐 위기 안 오면 좋겠죠. 안 오면 좋겠는데 올 확률이 높아졌다면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뭐가 오른다? 달러가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면서 금값이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막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진짜 금값이 폭등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위기가 올지 안 올지 확신하진 않는데 올 리스크가 높아졌다면 금이나 은, 귀금속 투자에서 떠날 순 없고,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는 금을 사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존 펄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따라서 결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는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이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의 비중을 충분히 늘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뭐 말은 누구나 지금 주식 사야 됩니다. 암호화폐 사야 됩니다. 금 사야 됩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를 직접 따왔어요. 이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1위부터 한 10몇 위, 15위 정도까지를 쭉 뽑아왔는데 거의 다 헬스케어, 메탈, 금속류, 그리고 금속류 뭐 이런 거예요. 더 밑에는 이제 부동산이랑 에너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모든 포트폴리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거의 몰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는 주식이나 이런 뭐 ETF,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이거 외에는 안 잡혀요.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의 그 자산 현황이 안 잡히거든요. 이 사람이 실물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달러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주식이라는 그 부분만 보면, 이 스탁이라는 부분만 보면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완벽히 최적화되어 있다. 헬스케어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빛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업종이거든요. 금속류들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장 호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에너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주장에 제대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보면서, 물론 이 사람 말이 뭐 당연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실제로 이 사람이 한 2011년쯤인가 금 펀드 만들었다가 완전 말아먹었어요. 결론은 뭐 그렇게 갈지언정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주장이 진심이다 라는 부분을 또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요렇게 이야기 드려봤고요.